중국의 20차 당대회 얘기는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서도 가을에 한다. 언제 하느냐? 뭐 일정이 확정되고 결국 일주일 동안에 20차 당대회가 이제 끝이 났고요. 뭐 여러 이야기들과 함께 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분야가 있는데 또 전문가이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16일 날 시작돼서 진행될 때 한번 점검을 해주셨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정리를 좀 어제 해야 될 텐데요.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7대 0. 시장의 예측을 그러게 압도적으로. 네. 아니 물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게 갔다. 그러니까 시주석의 사람들로 다 상무위원을 만들었다는 게 7대 0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네네. 공청단이 제가 그때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청단 출신 몇 명 들어갈 것이냐였는데 네. 많은 예상을 깼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내년 3월에 이제 우리가 총리가 발표될 텐데 물론 이미 지금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지금 이제 넘버 2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총리가 될 건데 사실 이창 그 당서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로 실책이 많았는데 결국은 시진핑 사람으로 치어진 사람으로서 살아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난번에 모두 발언을 했고요. 이번에는 뭐 두 개의 노선을 두 개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세요. 중국이 참 용어를 잘 만들죠. 참 어렵습니다. 두 개의 수호, 두 개의 확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말이 나오다가 이번엔 공산당장에 이제 개정안 채택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시진핑 주석의 존재감을 더 확실히 부각시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당 핵심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 이때 확립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확립인 거고 사실 이거 플러스해서 두 개 또 수호라는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수호라는 말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수호를 해야 되고 시진핑 중심의 당 중앙 권위를 또 수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하나의 또 이데올로적인 측면에서의 더 강력한 좀 권위주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사실 중국은 매 지도부마다 이 이데올로기 이념적 이야기를 항상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덩수평 이론, 그다음에 장저민 3세대 지도부 같은 경우는 3개 대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공산당이 자본가, 지식인, 농민,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 그다음에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과학적 사회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좀 이념적이고 좀 이런 것들을 꼭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에 삽입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 공산당 지도 체제로서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확정됐다는 이야기고요. 시진핑 사상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연결을 시킨다라면 이 시진핑 사상이라는 게 좀 줄임말이고요. 전체적인 이 용어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줄임말이 시진핑 사상인데 뭐 한 내용은 14가지 정도로 기본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뭐냐?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중국식 현대화, 즉 2035년도까지 이제 미국을 초월을 하고 2049년도에 정말 지원이 되겠다라는 쉬운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꾸준히 가야 되고 공산당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들이 조금 이념적인 용어로 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그리고 장기 집권의 포석들은 예측했던 것이고요. 이제 인사가 나면서 과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 지역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짚어주셨는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대 중앙의 자리를 비운 것이 그걸 방증해주지 않느냐. 네, 몸이 피곤해서 그럼 나오지 말았어요. 이제 약간 끌려가는 듯한 그리고 그게 지금 또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툭툭 치고 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국에서는 그 영상을 다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안에 내부 갈등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서 이번에 7인 상무위원 그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좀 알려주세요. 7인 상무위원 제가 7대 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면면을 다 보면 다 뭐 시진핑 그 주석이 측근, 뭐 측근인데
뭐 복건성에 있을 때, 그다음에 절강성에 있을 때, 상하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당서기를 쭉 거쳐서 올라올 때 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 뭐 비서실장 출신, 뭐 그다음에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처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가장 관심은 시장 추측이 많이 틀렸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투로 들어오는 사람이 결국 총리인데 누가 될 것이냐 했을 때 그래도 공청단이 좀 그러게요. 하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후추나 뭐 이런 왕량이나 것도? 그다음에 후추나를 이야기했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미국이나 이런 여러 글로벌한 측면에서 그렇게 예. 다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홍콩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리창 상하이 뭐 당서기가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그전에는 다 그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후추나 총리설이 이제 된 이유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봤다시피 네. 후진타오 전 주석이 나오면서 등을 또 치렸던 그 장면들 이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공청회에 다 빠졌다는 거죠. 리커창 총리도 상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잘 옮길 것이다라는 예측이었는데 다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리커창 총리랑 왕량 이런 사람들은 칠상파라 정책에 의하면 그대로 있어야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칠상파라 정책도 지금 다 깨진 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 후추나가 이제 리틀 후로 불릴 만큼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20차 당대에는 당의 리더십을 뽑는 겁니다. 이 정부의 리더십은 아니죠. 정부 리더십은 내년 3월 양해를 보셔야 됩니다. 총리나 이런 것들. 그다음 무슨 장관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견제 세력이 없어졌고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뭐 저는 세게 얘기했는데 교수님은 그 수위 조절하십시오. 중국에 자주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주 뭐 세게 인사들을 이제 해가면서 이제 시진핑의 1인 체제가 공고가 됐는데 심히 걱정이죠. 길게 보면 그죠? 이 중국의 역주행입니다. 역주행이 글로벌 정치 경제 심히 걱정인데요. 당장 일단 이 지도부 구성 그다음에 당대 이후의 방향들을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격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뭐 더 세지면 세지지 완화될 기조는 아닌 거죠? 네, 일단 이제 미중간 이야기하기 네. 전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걸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좀 그러시죠. 드릴게요. 예. 요번에 25명의 이제 시진핑 주석 빼면 24명의 이제 정치국 위원입니다. 그 면면을 보면 경제를 좀 아는 사람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앞으로 향후 경제 정책의 변화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유심히 봐도 뭐 이 허리평,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재부에 해당되는 발개의 주인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좀 하는 우리가 뭐 리오 부총리라든지 여러 사람 있었는데 좀 유학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를 좀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없다, 많이 부족하다. 결국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정책도 결국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더 확실히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강한 중국을 외치면 결국 또 미국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했을 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해외 매체에서는 뭐 지금 앞으로 더 뭐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 결국 기술 자립을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과 협력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다자익을 하면서 좀 유연성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목소리 톤을 낮추겠지만 결국 이슈를 띄우는 것은 결국 타이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이제 미중 관계가 부딪히면서 주변 국가들을 이제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변화는 앞으로는 이제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그런 전체적인 시진핑 주석의 방향성을 딱 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9월 수출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한 달로 뭐 볼 건 아니고요. 경제 얘기도 뒷부분에 하겠습니다만 부담스럽죠. 그 시 주석의 이제 장기 집권의 명분이 대만 통일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 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력 사용을 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걸로 해서 대만과의 긴장감이 이제 앞으로 높아질 건데요.
미국 CIA는 2027년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2027년이 뭐가 있나요? 네. 인민해방군 100년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습니다. 당이 먼저 2021년도 만들어졌죠. 2021년도. 그다음에 2027년도에 군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그게 합쳐져 가지고 49년도에 중국이 지금 만들어진 신중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정군 그러니까 뭐 당군정 이게 이제 이래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2027년도가 이제 그래서 이제 CIA에서 미국 CIA에서도 이제 대만 침공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침공 4단계 부분에서 한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지금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 그 타이완 독립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명문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타이완 내에서도 지금 뭐 엄난 지금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지금 불만을 내세우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무력 침공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분명히 시나리오 안에 범위 안에 어느 시점에서 평화정이 힘들 때 하나의 이슈로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분명히 자리매김이 되어진 것은 맞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분명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면서 미국이 절대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좀 자신감,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진 것은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시진핑 1인 체제로 인해서 중국 내 여러 내부적인 중국도 뭐 그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좀 단기적인 건 아니고 대만 문제도 사실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당면한 문제는 경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봉쇄에 따른 어려움들 중국도 이제 스스로의 내수 부양도 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은 안 좋고요. 올해 성장률 5.5%는 어렵고요. 지금 수출 얘기도 나왔는데 경제 전망해 주세요. 지금 3분기 3.9%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죠. 일단은 3분기 지금 딱 끝나자마자 발표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 3분기가 지금 속보로 지금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3.9 했습니다. 그래서 3.9는 아마도 뭐 3%대 초반 정도로 예상해야 돼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그 전에 풀었던 인프라에 대한 돈을 유동성을 풀었던 게 좀 영향을 미쳤고 내수나 소비들은 아직까지 3분기라면 결국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로써 중국이 예측한 대로 아마 이제 3분기, 4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난 것 같고 4분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3.9%에서 더 좀 높은 4%의 성장성을 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여러 매체에서 뭐 연평균 4%, 4.5% 쉽지 않을 것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침체, 제로 코로나가 아마 또 계속 갈 것이다. 뭐 미중 간에 있는 신냉전, 고령화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제 경제학 이야기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4%와 뭐 10년 전에 4%와 지금의 4% 경제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총량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조금 더 이제 디지털 차이나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를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디지털 경제가 지금 전체 GDP에서 한 3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규모로 보더라도 금액으로 2012년 한 10년 전을 본다라면 한 우리 돈으로 한 2,200조인 게 작년 같은 경우 한 9,000조 정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아마 일자리 창출을 더 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제로 코로나가 분명히 저는 내년에 가면 좀 완화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쌍순환 내수를 더 키워서 4%를 지켜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논리가 공동부이겠죠. 그래서 농촌을 분명히 띄우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 기반 하에서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4% 이상. 그래서 저는 내년도 뭐 더러 전망하시면 다르겠지만 내년도 한 4에서 4.5%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전망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도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나올 스탠스나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견제와 함께 실익을 챙길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또 전문가이십니까? 일단 요번에 이제 중앙위원들 면면을 보면요. 네. 이 외교부장이 왕이 외교부장이 예.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면 69세니까 칠상팔하면 이분도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유임이 됐죠. 그다음에 원래 그 위에 있었던 양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이분 자리를 대체를 했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럼 결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외교의 부분에서의 이제 가장 중심으로 좀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결국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략 외교, 그러니까 이제 늑대 외교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강한 중국으로서 계속 이제 치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에서 이제 이 한중 간 관계는 결국 미국이 한중 간에 있는 이제 정치 외교를 이제 넘어서 경제까지도 계속 이제 이 탈용좌를 뭐 디커플링 요구하기가 다 강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중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질 것이 거기에 따라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부분에서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부분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한반도에 리스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라는 게 지경학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거 북한이라는 게 여러 가지에 좀 뭐 힘들게 하는 거 있지만, 하지만 미중 양국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정학적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경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최종 병기 반도체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쫄지 말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네. 아까 말씀드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래사의 새우등 터진다 이런 표현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고슴도치 전략을 하면 된다. 지금도 미중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유럽과 연대가 좀 필요합니다. 유럽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견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왜냐 그러면 미중 간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뭐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의 미중 간 신냉전은 계속 간다. 그렇다면 이런 변수에 계속 우리가 새우가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빨리 벗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이제 마쳤고요. 그 일어났던 변화들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